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토큰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냐.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이제 실물 ETF가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신문기사들은 비판이 많죠. 한국은 뭐 하고 있느냐. 네. 근데 한국은 뭐 하고 있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그쪽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약간 틀리다. 네, 투자 박사 시간입니다. 저희 투자 박사가 그 증권을 중심으로 투자 변수 또 종목들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부동산 지난번에 또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또 요즘 뭐 핫한 주제인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 현물 ETF 그 승인을 받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다가 승인받고 나서 또 급락하다가 지금은 뭐 급등락하면서 지금 뭐 거래 가격이 지금 출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가격에 대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그다음에 가치, 그런 뭐 전반적인 철학 주제까지 두루두루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상화폐 또 전문가이신 우리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또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상자산 뭐 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화폐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제 전공이 화폐죠. 네. 뭐 자산도 이제 화폐에 처음에는 범죄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암호화폐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그래서 화폐인지 아닌지는 뭐 일단 너무 이제 근본적인 철학적인 주제니까 천천히 좀 한다고 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화폐 개념을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바뀌어져 갖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다뤄보죠. 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일단 뭐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 네네. 지금 뭐 ETF 그 승인을 받으면 네네. 계속 이제 제도권 내 거래 상품으로 들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뭐 비롯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로 이제 뭐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아니라는 분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승인 받기 전에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막상 승인을 받고 나니까 가격이 급락을 하고 네. 이후에 지금 가격 추이를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물론 이제 레벨업은 됐어. 맞아요. 레벨업은 됐으나 네. 지금 뭐 가격이 기대만큼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급락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가격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이 실물 자산을 만들었어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조금 더 뭐 특별한 혜택이 간다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승인되기 전까지는 개인들이 조금 더 이제 기대감에 거래를 늘려서 가격을 끌어올린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개인들보다는 이제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이제 사야 돼요. 사갖고 이제 ETF 실물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기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기관의 장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만약에 기관이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매수를 할 경우에는 55조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55조 달러입니다. 달러. 일단 기관의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되니까 들어와서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 갖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한 6%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을 이미 개인들이 기대감에 가격을 올려놨다. 선반영이 그래서 됐다. 선반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오면은 이미 이제 선반영된 가격 안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가격 상승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마 시장에서 얘기하는 55조 달러 자금이 뭐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차츰 더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현재 가격대를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레벨업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트코인 상장된 날 뭐 시장에서는 한 5만 달러 4만 9천 달러까지 갔었어요. 네, 4만 9천 달러.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예 한 5만 달러니까 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5만 달러 못 넘었죠. 네, 넘고 다시 이제 4만 3천 달러를 떨어져 갖고 계속 4만 2천, 3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 4만 2천, 4만 3천에 대해서 물량대를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 강한 그렇죠. 물량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가 됐으면은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 생각을 해요.
시장에는 좀 앞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말하는 앞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팔고 이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팔고 그 다음 걸 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은 또 반대로 올랐어요. 예. 요 저기 그렇죠. 상장 승인을 기점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은 아마 향후 시장이 우리가 지금 2021년 11월 10일에요. 이때 66,953달러까지 갔었어요. 요것을 넘으려면은 최소한 일단은 올해 이제 한 4월쯤에 반감기가 또 들어와요. 반감기가 4가 되거든요. 지금 4 스테이지거든요. 현재까지 3인데, 요 정도 되면 이제, 한번 채굴 보상이 이제 절반은 또 감소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또 해시레이트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 또 가격을 한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한번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히 요걸로 끝이다라 보진 마시고요.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물대 좀 소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 전체에 좀 전반적인 이 열기가 좀 퍼뜨리는 이런 것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컨센서스로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또 비트코인 그 시장 투자 시장이 그렇죠. 레벨업은 됐다. 그렇죠. 한 단계. 맞습니다. 네. 한 단계 레벨업은 됐는데 너무 선반영이 되고 빨리 반영됐죠. 너무 기대감이 높아가지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정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그거네요. 전고점을 실제 이제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될지, 이제 조정기를 어느 정도 거쳐갈지, 이거는 사실 누구도 뭐 예측은 예측은 할 수 없고,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조정기를 겪고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상단 하단을 이제 형성해서 움직이겠죠. 네, 맞습니다.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면 진짜로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때 레벨을.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투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권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좋아요, 구독. 자,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뭐 기관들이 뭐 자금을 뭐 대량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레벨업이 됐다 볼 수 있고요. 자, 다만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 ETF 승인 받기 전에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도 또 한번 레벨업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막상 이제 승인되고 나서는 코인베이스 미국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 상장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 무시당하지 않는 거래소의 위치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한국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실물 ETF 코인 실물 그 비트코인 ETF를 이제 승인하면서 제도권을 끌어들이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법제화를 해갖고 사실 올해부터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 쪽은 이미 이제 한국은 이제 코인보다는 토큰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은 한국에 있는 기대감은 코인보다는 토큰이다. 토큰 거래, 쪼개기 거래. 그렇죠. 쪼개기 지분 쪼개기 거래죠. 현물을 쪼개서 그렇죠. 지분으로 해서 거래할 수 그렇죠. 있는 증권 시스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뭐 주식, 채권 아니면 무슨 뭐 다양한 이런 그 지분 증권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토큰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키움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지금 NH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에서 자체적으로 또 거래소를 만들어 갖고 토큰을 또 상장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코인 시장에서 토큰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이제 실물 ETF가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신문기사들은 비판이 많죠. 한국은 뭐 하고 있느냐. 근데 한국은 뭐 하고 있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그쪽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약간 틀리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시장은 개인들이 일단 관심을 이제 쭉 갖고 가는 거고요. 토큰 시장은 이제 법인 기관들이 이제 사실 이제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시장은 좀 나눠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을 그대로 법인까지 들어와서 이 시장을 파일을 불리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약간 좀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그냥 덤덤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저쪽에서 코인 만들든 말든 우리는 네. 토큰으로 한번 가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요. 근데 거래소 개념으로 이제 좁혀서 보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네. 위상이 낮아지는 어떤 경향성이 생기지 않냐 해서 이제 네, 그 맞습니다. 가격 상장돼 있는 주가 가격 자체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왜냐면은 ETF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되면은 여기서 거래를 하지 뭐하러 그렇죠. 코인 거래소로 가냐 맞아. 이런 게 이제 미국에 이제 형성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금융당국이 지금 우리 ETF 뭐 거래 그거를 승인을 해주지 않고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래소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도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거래소의 위치가 좀 바뀔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저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예, 현재 이대로? 상태에서 이 분위기로? 예, 왜냐하면 정권에서 처음 집권하면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 음,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여당. 네. 이쪽은 이제 개인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표심도 좀 자극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여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렇죠. 네. 어떤 금융 시장의 안정성 차원에서 좀 보수적으로 네. 좀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좀 약간의 힘겨루기가 있는데 힘겨루기가 있죠. 금융 당국 쪽이 이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실 코인을 한번 뭐 거래를 한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내 프라이버시라든지 네. 어떤 게 세금 측면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상속 뭐 이런 것 중에서 되게 유리한 부분이 네. 있지만은 네. 반대로 네. 국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자금이 옛날에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지하 자금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네. 아니 뭐 반대로 그냥 에콰도르라든지 네. 베네수엘라 같이 대놓고 네. 그냥 국가의 통화를 네. 그냥 뭐 코인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이제 비난을 받는 게 이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뭐 남나라에 있지 않은 상속세가 막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이 가한 상황에서 개인들한테 그걸 다 풀어줬을 경우에는 예의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분간 국내는 아마 당국 쪽에서 금융당국 쪽에서 좀 더 컨트롤을 좀 더 조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최근 보시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CBDC죠. 네. 중앙은행 이제 암호화폐 사실 암호화폐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죠. 통화라고 디지털 통화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쪽으로 그거는 이제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근본적인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건데 디지털 통화로 아예 갈 것인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제재 막는 수준으로 갈 것인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ETF라는 상품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일단 한 걸음 더 갔는데 한국은 어쨌든 거기까지도 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탁 열리면 네. 거기 쏠림 현상이 생겨가지고 네. 사실은 제대로 된 그 투자 시장, 네. 증권 시장보다는 코인 시장에 쏠림 현상이 생기면 네. 건전한 제도권 내 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재밌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코인 관련주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코인베이스 같은 데 거래소 중심의 이제 회사고 비트팜즈라든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상장이 돼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차별화가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작년 한 1년 동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60%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네. 잘 보시면 코인베이스 주가는 네. 거의 한 300%가 올랐어요. 네.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갖고 하게 되면은 관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대체 수단들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이미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딱 뭐 코인 관련주 딱 치면은 뭐 처음 들어본 회사들이 막 떠요. 왜냐하면 직접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들은 상장을 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 쿠션을 돌려서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코인을 갖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은 그냥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을 금융당국이 믿지 못하고 못 푸는 게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채굴하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대놓고 그냥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시장에 대한 자율 그 어떤
기재, 네. 자율 기능,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신뢰 이런 거는 확실히 미국 금융 당국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렇죠. 네. 한국은 아직도 이제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에다가 맡겨놓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아직 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립은 계속 금융 당국이 갖고 가야 된다는 그게 강한 것 같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돼 가지고 그렇죠, 네.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우려되기도 하고 네. 자 어쨌든 이제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이박의 전망은 금융 당국이 계속 그립을 잡고 가면서 네, 네. 보수적으로 갈 것 같다 이제 코인 시장에 그렇죠. 있어서만큼은 네, 한국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앞서 잠깐 말씀하신 건데 비트코인이 이제 ETF 상장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네.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졌지만 실제 투자를 안 한 사람, 못 한 사람 또 여러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사기는 사실은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데 요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투자 전략적으로 볼 때. 이더리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정도는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죠. 네. 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50%를 차지해요. 네.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 코인 시장에 한 75%를 차지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정도는 사이즈로 본다면은 워낙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이 코인들이 이제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분산이 돼야 그래야 시장에서 ETF가 나와도 이게 하나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정도는 되는데 그걸 뺀 그 밑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고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수준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요 비트코인 실물 ETF가 승인 난 다음에 이더리움의 지금 상승세가 지금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코인들은 아직 멀었다.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그렇죠. 이더리움까지는 볼 수 있는데 볼수 있죠. 네. 그 밑에 코인들까지는 아직은 좀 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네시스 코인을 발행할 때 이제 발행자죠. 발행자가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 몇 개 들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픈 베이스로 이제 전 세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제 러시아 출신의 이제 땡땡땡 요 분이 사실 이제 제네시스 코인을 발행하면서 거의 25%를 본인이 갖고 왔어요. 전체 발행해야 될 코인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머지 75%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본 그 이후에 알테코인 분들이 자기가 갖고 가는 몫이 계속 커져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분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사실 분산이 쫙 돼 있어야 이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한테 집중이 됐다. 그럼 이것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상실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더리움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만하다. 요 정도고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들은 그냥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우리 이박이 볼 때는 비트코인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네네. 만약에 운용만 잘하고 이런 것만 된다면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코인이 기능을 찾으면서 이제 발전해 가지 않겠느냐.